저는 연세의대 소아신경과 김세희고요. 오늘은 유전자 이상 뇌전증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유전자 검사 많이 하고 뇌전증 진단받으면 다 이제 처음에 유전자 검사 많이 권유받았고 시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원인이 확인된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이제 유전자 원인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진단이나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끝나고 Q&A 세션도 제가 하게 돼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준비해 놨다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들 오시면 이제 무슨 검사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검사는 이제 MRI 검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들이 가장 대부분의 뇌전증의 원인들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표긴 합니다. 1900, 한 80년대 그때는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75%는 경련을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4분의 1 정도는 보시면 외상이 있었던 환자도 있고, 뭐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도 있고, 뇌수막염, 뇌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환자도 있고요. 아기 때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이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이렇게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사실 뇌전증이 굉장히 자주 동반되는 병입니다. 선천성 병변이라고 써져 있는데 뇌기형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경련을 많이 할 수 있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뇌종양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뇌전증 유전자 이상은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네, 이 표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이상이 우리가 몰랐던 거지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이상 아닐까 하는 게 최신 트렌드고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다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사실 다양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전자 이상을 밝히지 못해도 현재 시점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의 생각,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밝혀졌습니다. 뇌전증 유전자. 몇 개 정도 밝혀졌을까요? 뇌전증 유전자. 자, 200개가 아니고 제 질문이었어요. 200개, 400개, 600개 하려고 했는데 200개 때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거 1000개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그 보실 때 이제 제가 가끔은 이건 너무 희귀 질환이라서 나라에서 몰라서 희귀 난치성 진단을 못 받아요라고 얘기할 때 너무 유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97년도에는 유전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와, 이런 유전자가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 이제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뇌전증 유전자 연구 같이 합시다 이러면 아유 그거 뭐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밝혀져가지고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레어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도 할 수 없어요. 폭발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거의 이제 MRI 검사식으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아주 아주 많은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물에서 이제 비슷하게 뇌전증을 유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전자까지 하면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제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이상이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어머니들이 저희 집에는 아무도 뇌전증인 사람이 없고 그런데 왜 이게 이 아이한테 생겼을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한국말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뇌전증을 저희가 보통 유전자 이상 뇌전증, 이제 유전 뇌전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영어로 하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유전자 뇌전증, 유전자 돌연변이 나왔어요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유전자 이상 있는 뇌전증 환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뇌전증을 물려받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보시면 이게 새쌍둥이거든요. 저희 이제 논문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얼굴이 똑같죠. 얼굴이 똑같은데, 재밌는 건 뇌파도 똑같습니다. 이게 경련도 똑같아요. 약도 똑같고, 약을 쓰면 치료 반응도 똑같고. 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전적 원인에 의한 뇌전증 같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은 유전자 이상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돌연변이들은 사실은 아주 드문 그런 심한 뇌전증 환자들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더 많은 환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연변이 같은 이제 아주 드문 거를 찾는 이런 현재 테크닉으로는 잘 못 찾고 있어요, 유전자 이상을. 그래서 오히려 나오지 않고 아주 드문 집안에는 이런 뇌전증 환자는 없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현재 저희가 더 발견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뇌전증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들이 있고요. 현대 기술로는 뇌전증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도 여기 포함이 좀 돼 있죠. 저희가 못 찾은 거죠. 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부모에게 뇌전증을 물려받은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요 범위, 뇌전증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를 이제 유전자 이상 뇌전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작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넓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있는 뇌전증 환자가 다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가 있고 오늘은 이제 이 작은 범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검사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나라에서 급여로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용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 한 개 할 때 뭐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지금은 뭐 4천 가지 유전자를 이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또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싸진 검사긴 한데 사실 아직도 환자 하나 한 번 한 번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이제 원이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그러면 이 유전자 있는 친구 만났는데 그 아이는 되게 안 좋은데 혹은 그 아이는 되게 좋은데 우리 아이는 다른 것 같다. 같은 유전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같은 집에서 형제 자매 키워도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돌연변이를 확인한 유전자는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 하면서 실제로 한 개의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이외에 다른 유전자들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키 유전자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유전자 변이가 단백질이나 세포의 기능에 이상을 주는 게 여기 환경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실제 같은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그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 뭐 이 유전자가 단백질 기능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환자의 임상형이나 경련, 예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아주 드문 유전자 중에 하나죠. DNM1이라는 유전자 이제 봤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유전자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돌연변이랑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돌연변이랑 환자들이 임상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이가 이상이 있으면 이 환자들은 경련을 많이 하는데 또 이쪽에 PH 도메인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 뇌전증 말고 이제 신경 발달 장애, 발달점만 보이거나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그려보면 이제 이쪽 파란데 PH 도메인에 이상이 있는 환자랑 주황색 미들 도메인에 이상이 있는 환자랑 이유가 다르더라, 임상형이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밝혀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백질 하나에도 차이가 있는데 뇌 구조에는 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전자 하나 찾았다, 돌연변이 하나 찾았다고 해서 이 환자의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보시면 이것도 같은 유전자예요. 저희가 이제 SN2A 같이 똑같은 유전자 있는 친구들에서 MRI를 이제 봤었고, 보시면 같은 유전자를 이상이 있는 환자인데, 이제 돌연변이 위치는 다르지만, 뇌 위축이 있는 환자도 있고, 뭐 손에, 뭐 해마 이상이 있는 환자도 있고,
뭐 저연소수 허혈성 내병증처럼 보이는 MRI 가진 환자도 있고 귀형 있는 환자도 있고 되게 MRI 모양부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원이 나오면 MRI 검사 꼭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모양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굉장히 저희가 환자의 예후나 이런 거 예측할 때 치료할 때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뇌전증 돌연변이가 있을 때 이 돌연변이가 양도 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상 돌연변이는 90%인데 돌연변이 유전자가 뭐 한 10%다. 그런 환자가 있고, 근데 뇌전증 돌연변이가 50% 정도 된다. 뭐 이런 환자에 따라서 또 임상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MRI는 이제 정상 MRI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100%인 환자. 여기는 10%.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뇌전증 돌연변이 유전자의 비율이 많을수록 뇌 기형이 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뇌를 이렇게 꼬불꼬불한 호두처럼 말씀을 드리잖아요. 꼬불꼬불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꼬불꼬불한 그런 뇌 기형이 굉장히 많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환자들도 그렇고요. 저희 환자가 이제 이렇게 11.7% 굉장히 좀 작은 비율로 있어서 보시면 꼬불꼬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뭉툭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지만 이 돌연변이 유전자 양에 따라 또 비율에 따라 또 이렇게 환자의 임상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연구는 아니고 보시면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점만 있고 좀 혹 조금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콩팥, 폐, 뭐 심장 뭐 이런 데 다 결절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면 뇌전증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TSC1, TSC2 돌연변이 유전자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장기에 침범하는지 이런 게 좀 다르더라 이런 보고들도 계속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뇌전증 돌연변이 유전자의 비율이 여기 50%인 친구들 장기를 이제 4개 침범하고 50%보다 비율이 적은 환자들은 이제 보통 3개나 2개 침범한 환자들이 많은데 이 환자들은 뭐예요? 뇌전증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은 유전자가 없는 건 아니죠. 있을 건데 비율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현대 기술로 못 찾는 그런 유전자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전자 원인이 돌연변이를 찾아도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사실 뇌전증 이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뇌전증 증후군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뇌전증 이제 MRI로 기형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뇌전증 유전자를 확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전증 유전자 나왔다고 다 끝이 아니고 뇌전증 유전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반응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코스로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기준치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서 유전자 원인이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드라베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유전자 이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30%뭐 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영아축이 있는 환자들 다 이제 예전에는 보고들이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저희들이 치료를 이제 많이 이렇게 기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서 애들 반응 잘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친구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그 예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맞는 약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재밌는 건 영아연축을 같은 뇌전증이지만 보시면 뭐 STXBP1이라든지 CDKL5라든지 SN2A라든지 유전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이 약을 써야 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유전자 돌연변이, 뭐 뇌전증 증후군. 그러니까 STXBP1이지만 이 친구가 영아연축일 수도 있고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뇌 구조 이상. 뭐 같은 SN2A인데 어떤 친구는 MRI 구조가 이상이 있다, 없다. 이유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동반된 발달전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진단 시 나이, 뭐 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 당연히 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원인을 밝히는 거는 이제 어떤 이 뇌전증이라는 큰 그 굉장히 다양한 예후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세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원인을 이제 진단하면 약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유전자 진단되면 유전자 약 쓸 수 있냐? 사실 저희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한 예를 들어서 240명 정도 이제 유전자 검사한 환자들에서 봤더니 실제로 한 뭐 46%,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걸 보고 얘는 SM1A니까 채널로패스니까 우리가 이런 약은 써야겠다. 혹은 이런 약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뭐 아주 많은 환자 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고 맞는 약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LDH7A1 유전자 같은 경우는 그 피리독신이라는 특정한 비타민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환자들 좀 종종 받거든요. 받게 돼요. 그러면 저희 처음에 전화 올 때, 아기가 뭐 태어난 지 이제 4일, 5일 됐는데 경련을 막 뭐 수십 번씩, 예를 들어서 뭐 5번, 10번, 뭐 10번 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련약을 줘도 이제 반응이 없고. 그럼 저희가 이 비타민을 이제 줍니다. 왜냐면 신생아에서는 사실 만약에 이 비타민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이 비타민을 주지 않으면 경련을 계속 하거든요, 이 환자는. 같은 뇌전증이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유전자를 신속으로 저희가 확인하면 굉장히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많이 되죠. 거의 정상 수준의 지적 상태로 저희가 살릴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SM1A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드라베 증후군 유전자인데, 소디움, 이게 이제 뇌신경 억제 세포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 신경 유전자 SM1A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소디움 채널 그 억제제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에 봤더니 같은 소디움 채널 요 SM1A 유전자에도 음, 이 단백질을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단백질 기능이 오히려 항진돼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 그럼 그 환자들은 또 오히려 그 소디움 채널 억제제를 쓰면 반응이 더 좋더라.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원인을 확인하는 건 시작. 그걸 이후에 이제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지금 단계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SN2A는 똑같이 이제 소디움 채널이긴 하지만 SM1A는 이제 억제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또 이제 신경 흥분 세포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라서 또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종류, 그다음에 변이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약물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디움 채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만약에 이게 단백질 기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소디움 채널 억제제를 쓰면 안 되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또 이게 저희가 발프로기 애시드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사실 약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임상의사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SLC2A1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코스 그 리셉터에 문제가 되는 그런 돌연변이라서 특별히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면 또 기가 막히게 경련 효과가 좋아지고 IQ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유전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STX BP1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테식 바인딩 프로틴에 이상을 주는 거라서 사실은 어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랑 크게 연관이 이제 아주 분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환자들은 또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한 유전자가 특정한 치료법에 이렇게 뭐 우리가 실험실에서 딱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딱 명확하지 않아도 좋은 거는 이 논문을 찾아보면 또 우리 애는 이러이런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런 치료를 하고 더 좋아졌어요. 이런 보고들도 의사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S1A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라서
이 유전자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최근에는 그 제약회사들에서 약물 연구를 많이 해요. 약물 임상시험을.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약물이 있지만 그 약물을 어떤 친구는 뇌전증, SCM1A 뇌전증, 어떤 친구는 SCM2A 뇌전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너무 좋고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뇌전증에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딱 특정 환자구만 모아가지고 임상 실험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마켓이. 그래서 뭐 이런 게 신경세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 전과 후 해서 다양한 리셉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약물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새로운 유전자들도 찾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의사들의 이제 염원은 딱 맞는 유전자, 맞는 단백질, 거기에 맞는 맞춤형 약물 해서 이 환자는 이 유전자가 나왔으니 이 약물 쓰자. 그러고 이 환자는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염원이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환자 유전자가 나왔지만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약간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포스텍에 계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한 부분이고, 이제 같은 유전자 이상이 있고,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모양이 이상하고, 막 뭉쳐져 있고, 약간 점점이 떨어져 있고,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세포도 사멸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데, 실제로 저희가 베자파이브레이트라는 이런 지질에 쓰는 그런 약물을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리닝 했더니, 실제로 세포 사멸을 좀 막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요.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나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저희의 이해가 좋아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마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엠토르라는 이런 특정 그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보시면 이제 뇌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막 크고 이게 보통의 쥐의 뇌고 이게 그 엠토르 유전자 이상이 있는 데인데 보시면은 경련도 많이 하고 이런데 약을 이제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그 치료약을 썼을 때 뇌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경련도 줄어들고 사망도 줄어들고 이런 보고가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었고요. 이거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환자한테 썼었습니다. 비슷하게. 다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게 환자들이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뭐 22명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찾기는 사실 어려웠는데 몇 명의 환자는 경련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경련 횟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하루에 10번까지도 했었는데 이 약을 쓰고 이 연두색이 이제 약을 쓰고 이게 적정한 용량으로 썼을 텐데 경련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약물 농도입니다. 빨간색이. 그래서 약물을 쓴 기간하고 약물 쓰지 않은 기간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 치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진단되면은 좋은 점들은 많이 있는데 내 환자는 우리 아기는 유전자 진단이 안 됐다. 그럼 얘는 유전자 이상이 없는 걸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좋아지면은 이게 추가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2,000명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한 30% 정도에서 유전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나머지 환자들 70% 정도의 환자에서 저희가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기술을 많이 높여가지고 이제 평소에 하는 것보다 뭐그 엄청나게 그 자세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실제로는 아까 변이가 제가 한 50% 정도 있는 환자들 아까 말씀드렸고 10% 이하 있는 환자들도 약간 이 임상형이 조금 약하게 경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 정도 돌연 변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도 저희가 피해서 찾아서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유전자 검사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가격이 많이 싸지면 유전자 원인이 나오지 않은 환자들도 사실 저희가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